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그 스튜디오를 쭉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반짝반짝 이렇게 조명도 좀 있고 좀 이따 좀 보시겠지만 또 앞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밖에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고 있어요. 상당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별히 좀 건강에 유의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날씨가 상당히 춥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동북아 정세가 매우 뜨겁습니다. 또한 또 혼란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뭐 방공 식별 구역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좀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그 중일 간에 상당한 이제 심각한 어떻게 보면 대립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 뭐 방공 식별 구역으로 인해서 바이든 그 미 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뭐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지금 정부가 정세가 상당히 좀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동북아 정세를 둘러싸고 뭐 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좀 어떻게 보면 한계라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보면 이 4대 열강이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 그 4대 열강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여튼 그 현재 한참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관련 전문 이제 기자이십니다. 그 디펜스 타임즈의 고성혁 기자님 그리고 뉴데일리 현재 개관 논설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뭐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국방 문제,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또 잘 아시지만 자주국방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신인균 현 대표님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단체를 처음 초창기에도 함께 좀 만들었던 분인데요. 우리 고성혁 기자님 모시고 오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혁 기자님 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성혁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또 기분이 또 묘한 기분이 듭니다. 예, 방송은 그래도 좀 출연해 보신 경험이 좀 있으시죠? 라디오는 좀 한 2년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비주얼이 나오는 때는 처음입니다. 이게 비주얼이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뭐 영상 방송도 해보고 라디오 방송도 했지만 라디오 방송이 사실 조금 편합니다. 왜냐면 그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게 조금 더 이제 그 편하게 이제 방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TV 이런 TV니까요. 편안하게 그래서 나왔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뭐 방공 식별구역도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이제 중국명으로 나오고 있다고 맞죠? 예. 얘를 둘러싸고 한일간이 지금 한일이래요. 중일간이죠. 예, 중일간이 치열한 사실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연 14% 정도를 쏟아붓고 있고 예를 들면 군비 확장에 있어서 또한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의 등장과 함께 사실 그 전부터도 그랬긴 했지만 여하튼 일본 또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들이 쭉 보이고 있는데 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만약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제로 치르지 않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붙는다. 전쟁은 아니죠. 전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고성현 기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참 도발적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신다고 봅니까? 그 둘에 누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항상 재밌는 주제가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하는 게 이제 재밌는 주제이긴 한데요. 우리만 아니면 즐거워.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일단은 그 센카쿠에서 중국과 일본이 지역적인 전투를 벌인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현재 수준이라면은 일본에 좀 더 승산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배경이 있죠. 무슨 배경이 있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일본하고 중국만 붙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이제 일본은 항상 그 뒷 배경에 네.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 앞에 서는 것인데요. 그 뒤에서 이제 미국이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 수준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특히 지상전이 아니라 네네. 바다와 예. 공중이라고 예.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일본이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이 아주 강하게 나가서 한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한테 한번 붙자 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현재로서는 일본이 네. 먼저 붙자고 하진 않죠. 예, 왜냐하면은 네. 센카쿠를 일본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본 입장에서는 방어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중국은 그 센카쿠를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공세적인 거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뭐 사실 저도 그렇고 그냥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사실 이제 거기 이제 명칭 자체가 이제 센카쿠 열도로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냥 일본 영토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자꾸 중국이 이제 아니다 자기 영토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좀 어떠한 그 배경이 있는 건가요? 예. 배경이 있죠. 예. 그 배경은요. 1894년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제 1894년이라 그러면은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네네네. 그게 금방 뭐다라고 그렇죠. 인식을 할 텐데 예. 아시죠? 청일 청일 전쟁이 예, 있었던 청일 때죠. 예. 이 청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일 전쟁이 애석하게도 다른 데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예요. 그렇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이 중국과 일본이 이제 한판 붙은 거죠. 네네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아주 중요한 그 조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 1조는 말이죠. 누굴 지칭하고 있냐면 바로 조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조선은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속 조항에 보면은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대가로 지금의 대만을 일본한테 넘겨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이제 청일 전쟁 직후에 일본의 영토가 돼버리겠죠. 영토가 됐는데요. 사실 또 이 대만은요 원래부터 중국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때 걸중제인가 그때죠. 청나라가 대만을 복속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대만은 원래부터 중국 땅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였었는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대만을 복속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영토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센카쿠 제도는요 원래는 이제 대만의 부속 섬인데 그 대만이 이제 청나라의 복속이 됐다가 청일 전쟁 이후에는 다시 일본 땅이 됐죠. 일본 땅이 됐다가 이제 일본이 1945년 무조건 항복을 했죠.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제 청나라와 그 대만과 이제 한국을 일본에서 이제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제 다시 내뱉는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대만을 이제 그 일본 땅에서 분리해서 중국에 넘겨줄 때에 이 센카쿠는 넘겨주질 않은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 미국이 그 일본과 한반도 남부 전체를 이제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과 미국이 이제 조약을 맺은 게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이때 그 조약에 따라서 센카쿠 제도는 이제 일본 영토로 남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센카쿠 열도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고 일본 영토로 계속 귀속시키는 게.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좀 달리 해석해야 될 부분이 것이 있는데요.
그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만 해도 중국 대륙을 장개석이 전체 관할할 줄 알았죠. 네, 관할할 줄 알았는데 1949년도에 그렇죠.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택동은 이제 공산국가이고 하다 보니 그 만약에 센카쿠 제도를 그 장개석이 전체 중국을 차지했다면 또 사후 조절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모택동 공산국가가 잡게 되니 더욱더 그 센카쿠 제도는 뭐 중국에 넘겨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견제하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 측면에서도 보면 자,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만치 않아요. 중국과 일본이 정말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지금 중국이 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뭐 TV나 뭐 신문을 통해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G2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중국이 매년 예산의 14%를 쏟아붓고 있다. 군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근데 사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이제 우리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시장을 정말 놓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근데 중국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G2까지 불려지고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평가, 향후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국을 흔히 이제 언론에서 이제 G2.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G2 그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중국이 지금 아주 급부상한 거는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는요. 경제력, 그 국가의 GDP를 봤을 때는 미국이 2012년 말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절반 한 8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8조 달러. 그럼 일본은 얼마냐? 일본은 7조 달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의 상대는 오히려 일본이 될 수는 있지만은 미국하고 같이 G2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한참 역부족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뭐 일본과 중국은 같이 G2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뭐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G2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적 단계에서는 이제 중국을 G2로 분류해 주는 건 너무 높게 평가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과연 어디까지 부상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미국과 소위 그 비등비등하게 그 시체말로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과연 기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이제 평가가 이제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정도까지 급부상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중국이 현재 치료해야 할 중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고성현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학자들 예측에 보면은요. 뭐 빠르면 2030년, 좀 길게 잡으면 한 2050년쯤 되면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능가할 것이다. 그게 때 크로스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학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처럼 그렇게 초강대국 세계에서 탑 넘버 원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유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어떤 핵심 코어 기술을 중국이 갖고 있지 않다 하는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이 성장할 것이라는 데에는 뭐 이견은 없어요. 이견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80년대에 일본이 한창 경제 성장을 할 때 곧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내지는 뭐 미국과 근접하게 따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또 일본이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1990년대에 들어서. 그래서 저는 중국도 역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의 고도 성장이 사실 올해부터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률에서 지금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 중에는 이제 중국 다음의 세기 때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베트남, 인도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이 된과 동시에 문제는 그 중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 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민주화 열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해안가 중국의 이 동부 쪽 상하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해안가 쪽은 잘 살고 네네네네. 그 신장 위구르 이쪽 내륙 쪽은 못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빈부 격차에 따른 내부 갈등.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 중국의 내륙 쪽은 대부분 중국에서 봤을 때는 소수민족에 해당이 네네네. 되거든요. 예. 티베트도 그렇고 위구르도 그렇고요. 그러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어떤 민주주의의 고비도 네네네. 중국이 또 겪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지금 시진핑 총리를 중심으로서 어떤 공산주의 일당 독재의 그런 그 기반이 확립이 돼 있긴 하는데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아하.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분명 중국도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질문 중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하시니까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원래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한자 성어가 생각이 안 나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는 EJ 뭐 네. 그것도 있고 이거 그 중국이 지금은 아직은 힘이 좀 없기 때문에 힘을 비축한 다음에 그 소위 그 힘이 완전히 찰 때까지는 기다렸다. 도광량의 전략에서 그 중국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판단했을 때 중국이 어느 힘이 좀 비축이 됐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교 전략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방콕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사실 누구의 합의도 없이 선포한 측면도 있고, 또한 이번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는 측면도 있는데, 참 이 어떻게 보면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등소평의 이제 흑묘 백묘론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중국이 개방화 정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등소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도광량의 대국 끌기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100년간 앞으로 100년간은 발톱을 감추고 미국에 대응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너무 빨리 발톱을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발톱을 뽑았다. 너무 빨리 발톱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선포도 그렇습니다. 사실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2년도에 이제 그 설정이 됐거든요. 그 동시에 같이 이제 일본하고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일본의 방공구역과 한국의 방공구역은 미국이 다 관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2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의 점령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누가 담당했냐면은 미 5 공군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미 7 공군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방공식별구역을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제 넘겨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방공식별구역이 대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국 전쟁 때 이제 처음 나온 그 제트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제트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제트기가 공격해 올 때 대충 어느 정도 선에 왔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그 선을 정한 게 사실은 방공식별구역입니다. 현재 우리 휴전선 북방에 한 70에서 한 100km 정도 선에서 전술 조치선이라고 우리가 또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북한의 공군기가 넘어올 때 그 선까지 왔을 때 우리 공군기가 대응 출격하게끔 그러한 어떤 예방적인 선인데, 이번에 중국이 어떤 협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 주변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맺고 있는 한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힘의 균형의 중심축은 자유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미국한테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공식별 구역으로 인해서 중국의 군사적 전략은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빨리 부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아하.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일본으로 조금만 이제 그 우리가 시선을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부터 이제 그 자민당 그 의원들의 이제 발언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극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저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저 일본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일본은 또 러시아하고도 영토 관련돼도 대립이 있잖아요. 있었죠. 예. 그 뭐 지금도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크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지금은 수면 위로 좀 가라앉아. 왜냐하면 생각구 열도 문제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도 역시 그 러시아와 지금 현재 영토 분쟁을 좀 하고 있는, 영토 분쟁이라고 뭐 얘기해야 하나? 아무튼 영토 가지고 좀 둘러싸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잠깐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얘기하면은 항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다 귀가 쫑긋쫑긋 세워집니다. 뭐 경기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를 해도 네네.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재밌고요. 그렇죠.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참 일본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네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그렇죠. 붙어 있을 수는 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관계인데요. 네. 저는 그 일본에 대해서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얄미운 나라다. 얄밉죠. 얄미운 나라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 국가하고 사실은 적대적 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국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지리학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겠죠. 경제적으로. 근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사실 100여 년 전에요, 중국의 외교가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서 연미론 주장하면서 이제 미국과는 연대를 하고 중국과 일본과는 친하게 지내고 또 중국과는 뭐 화합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조선 책략과 같은 정책을 지금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뭐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지금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소녀시대 때라든가 걸그룹, 일본에서 얼마나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가까워요. 그리고 미국과는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조선 책략의 어떤 실제 실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럼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본은 믿다 하지만은 사실 미국이라는 친구를 가운데 놓고서 보면은 또 일본하고는 친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하고는 우리가 친구죠. 미국하고 또 아주 절친한 친구가 또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럼 친구의 친구는 일본이 그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국제 역학의 기본은 말이죠, 적의 적은 친구, 적의 친구는 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보십시오. 중국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럼 김정은 정권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군사 외교적으로는 중국은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치 외교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긴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거대하게 커가지고 과거 우리 수천 년 동안 중국한테 눌려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거대 중국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본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본과는 사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이제 일본은 참
좀 얄밉죠. 예, 멀고도 밉죠. 가까운 네.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당히 이제 그 일본은 우리가 식민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 뭔가 그 전쟁을 또 했고 전쟁을 일으켰고, 네, 비교하면 독일과 또 비교를 또 많이 하잖아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튼 뭐 나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뭔가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 일본은 뭐 과연 그 일본이 얼마만큼 자신들이 그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뭐 뭐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는 매번 쭉 이어지는 거고, 또한 이 발언 자체도 이제 대한민국의 상당한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에 대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이 또다시 그 허황된 꿈, 동북아를 다 집어삼키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또 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뭐 100년 전처럼 또 침략 전쟁을 벌이고 네네. 그렇게 한다, 그거는 사실 할 수가 불가능하죠. 없죠. 예.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벌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액으로는 세계 10위권 내입니다. 네네네. 또 올해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죠. 네, 예. 5년 연속 1조 달러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5개국인가 뭐 6개국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군사력으로만 따지면은 세계 우리가 한 8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중국이 이제 있고, 그래서 과거 100년 전에 일본이 그 군국주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군국주의로서 어떤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네네네. 침략 전쟁을 벌인다, 이거는 뭐 네.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느냐, 뭐 독일은 그렇게 했다, 네네. 왜 일본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이제 언론과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독일과 일본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좀 해석을 달리 해야 예. 되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힘센 나라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뭐 주변에 워낙 센 워낙 나라가 많으니까. 힘센 나라가 많으니까요. 예. 러시아도 있고, 예. 또 프랑스도 뭐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예. 영국과 프랑스만 손잡아도 네네. 또 독일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여건이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월등히 어떤 모든 면에서 세다 그러면 아마 무릎 꿇지 말라 그래도 꿇을 거예요. 일부러 깨게 할 수 있.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으면은 예. 꿇지 말라도 꿇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으로나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미국, 영국, 독일은 뭐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상대방 국가한테 사과하라는 말을 안 한답니다. 왜? 마음대로 안 들면 가서 때려버리니까. 예. 굳이 사과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과하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저쪽에서 굽히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우리 힘을 봅니다. 키우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을 둘러싸고, 독일이 이제 유럽에 있는데, 유럽이 뭐 과거부터 뭐 몇백 년 전부터 유럽은 정말 부강한 나라였고, 뭐 부강한 나라는 반드시 따라오려는 게 강력한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틈바구니에 있는 뭐 영국, 프랑스, 뭐 기타 뭐 과거에는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워낙 센 나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독일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고성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해도 꿇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고,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막 속이 베리 꼬이고 뭐 진짜 한 대 훅 쥐어받고 싶은 마음, 얄미운 마음은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온다면 결국 우리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일본도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서 무릎을
뭐 꿀트는 어쨌든 간에 그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아마 그때 뭐 그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또 그래도 또 하나 있어요. 독일이래.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자꾸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긴단 말이죠. 보면 일본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전략은 어떤 전략인 거예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독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요. 네네. 우리는 뭐 간단하게 독도 문제 갖고 떠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우리 그러면 대마도 우리 땅이다 주장을 해버리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말이죠. 예. 현재 상태에서 뭐 네.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네네네. 자유민주주의 세력 안에 있는 한은 일본이 독도에 침략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비관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도 보면은요 그리스와 터키 간의 관계는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보다 사실은 더 앙숙입니다. 더 앙숙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가 터키한테 양 40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두 나라가 동시에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과거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어떤 과거의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도출이 될 뻔하다가도 사실 사그라듭니다. 왜? 미국이 야 조용히 해 그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박근혜 정부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은 굉장히 한일 간에 껄끄러웠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물꼬가 튀지 않겠나 저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어떤 조율하는 모습을 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도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은요, 사실 이러한 땅을 가지고서 야 일단 그건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미국과 카나다 간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간에도 보면은 그 국경선이 이루는 강 사이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섬을 가지고 그 현재는 카나다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주기적으로 그 땅 우리 땅이다라고 주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제법상 10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또 인정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주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시야를 밖으로 돌려서 대마도 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그러면 국제 심판소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독도는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일본이 분쟁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려 들어갈 필요 없다. 사실은 우리 땅인 게 분명한 거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고성혁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미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야 됐어 일본한테 야 왜 갖고 치고 독도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냐. 뭐 같은 나는 일본 너희들하고도 친하지만 야 대한민국하고는 진짜 혈맹 국가야. 피를 함께 흘렸던 국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사실 이제 뭐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이 일본과 더 친할 것이냐, 대한민국과 더 친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정말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을 소리일 수도 있잖아. 제가 미국이라면 사실 일본과 더 친하고 싶거든요.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과학 기술력은 뭐 전 세계 넘버원이고. 아무튼 여하튼 그런 측면 뭐 전략상 사실 일본이 갖고 있는 그 반미 감정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내 반미 감정 장난 아니죠. 뭐 소위 뭐 종북 세력의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이 만들어낸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하튼 이 반미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누굴 택할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고성혁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어렵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 누구 형이 좋아 아오가 좋아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하죠. 현 상태에서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은요. 네네네. 미국하고 이렇게 친하기가 사실 그렇죠.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때 그야말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웠기 네, 때문에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요. 네네.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가까워, 미국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본보다 우리 한국이 미국과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요. 네네. 김영삼 정부 이전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요. 일본의 어떤 장관이 어떤 수상은 아니었죠. 장관이 만약에 독도는 우리 땅이야, 네. 일본 땅이야 그러면요. 바로 그 다음 날 그 강요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날아가느냐? 예. 지금처럼 우리가 일본 보고 야 너 그 말 한 거 사과해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예, 예. 과거에는요. 청와대에서 전화 듭니다. 예, 예. 백악관에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딱 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과 소련 그때는 이제 냉전 시대니까 예, 소련이 예, 있었죠. 예. 북한과 소련에 대항해서 이 한국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네네. 일본 강요 하나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해서 이 한미일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조용하게 미국에다가 어필하죠. 네네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전화 듭니다. 네. 일본 수상한테 전화하는 거죠. 대통령이. 네. 아 왜 그렇게 왜 그러냐? 시끄럽게 하냐? 예, 예, 예.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수상 아니 그 강요는 날라갔어요. 예.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예.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피로 얽힌 동맹을 유지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넘어오면서 네네네. 뭐 대통령이 스스로 노무현 때죠. 네네네. 반미 좀 하면 어때? 예, 예, 예. 뭐 이렇게 되고 반미 운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효순이 미선이 문제가 됐죠. 예, 예. 효선이 미선이 사건도 그랬고 그런 와중에 노무현 정권 때 한미 연합사 해체를 네,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미국이 그걸 다시 복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왜? 국방비도 딸리는 그렇죠. 데다가 예, 예. 지금 보니까 한국의 정권이 암만 바뀌더라도 미국 편에 서겠다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 그 다른 방송 나와도 제가 했던 얘기.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예. 다른 방송에 나와도 그런 얘기 했던 얘기. 그래서 한국의 지금 미국과의 이 동맹의 지위가 사실 많이 다운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나토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동맹 관계였다가 지금은 1.5, 2.5로 다운이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중심 파트너를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설정한 건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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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보다 일본에 설정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은 네네네.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의 그 직위는 포스타입니다. 네네네. 미국의 포스타는 38명이 있습니다. 이 포스타는요, 3스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면요, 포스타는 육해 공군을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포스타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스타에서 3스타로 낮아지게 되면은요, 네. 반대로 한국에 주어졌던 포스타의 지위는 주일 미군 사령관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이 현재는 3스타입니다. 아하.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스타고. 예, 예. 그럼 한미 연합사 해체가 되면은 그 지위가 역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로서는 결코 그것이 예,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는 없겠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뭐 예?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돌려받고 주한미군도 뭐 나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이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한 번쯤은 돌아볼 게 다 일본을 봐야 돼요. 이게 일본이 되게 얄미워요. 여기 그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일본이 뭐 사과는 안 받더라도 오만한 태도가 짜증이 난다. 그리고 뭐 박통에게 일본이 남친이 필요하다고 조롱했지 않냐 이런데 맞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얄미운 나라죠. 얄미운 나라이고 그리고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뭐 있고 성질 같아서는 가서 한번 훅 쳐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은 여하튼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미국이 얼마나 사실 미울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일본이 예전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러시아 이제 메드베데프가 등장하면서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다 각국 이제 그 지도자들이 쭉 이제 축하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앞에 이제 조지 부시가 쭉 전 대통령이 쭉 걸어가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총리들 고이즈미 총리, 네, 고이즈미 총리, 조지 부시 대통령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하고 얼굴 한번 마주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삐찍고 들어가서 조지 부시하고 옆에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걸 보면서 야 일본이 사실 그렇지 그래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잡고 미국과 더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국은 과연 그것들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이 부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또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어게인 1894 and 어게인 1905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1894는 청일 전쟁에서 그렇죠. 승리한 해고 1905년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해거든요. 사실 이 일본이 세계 열강 강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블라디보스톡에 항구를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바짝 긴장을 했죠. 그래서 영국이 직접 러시아하고는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후원했느냐? 일본을 후원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제안을 했어요. 일본한테 북위 39도선을 두고서 그 위쪽은 만주까지 포함해서 러시아가 관할을 하고 밑으로는 일본 너희가 먹어라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바로 일본의 코앞에 온다. 그러면 너무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전쟁을 한 거죠. 그 전쟁할 때의 그 각종 후원금, 각종 병기, 군함 모두 영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본 동경만 요코스카 항에 가면은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탔던 군함이 아직까지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 미카사함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맹을 통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갔던 경험은 일본은 알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러시아가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일본이 막고 세계 강대국이 됐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현재 러시아를 대신해서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다. 그거를 일본이 막으면은 다시 과거와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 편에 선다 그러면 좀 위험하죠. 왜냐면은요 중국은 과거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국 편에 서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많은 교수님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저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제 견해입니다. 견해인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36년의 식민지 역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조공국의 역사이잖아요. 그렇죠. 조공국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쌀 바치고 가서 병력 바치고 인부 바치고 더 나아가서는 궁에 있는 궁녀들 다 모아가지고 천면 단위로 쭉쭉 보내지 않습니까? 궁녀뿐만 아니라 사가의 민간의 그 처녀들을 바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료라 그랬죠. 그러한 이제 또 우리의 또 역사도 있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일본과의 그런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은 굴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중국과의 과거도 사실 굴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사과 얘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주변국한테 다 사과받아야죠. 일본만 사과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몽고 같은 경우는 원나라 때 공료를 해가지고 20만 명을 데려갔고요. 맞습니다.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각각 청나라 때 병자호란 때 작년에 아주 대성공을 거뒀던 활입니까? 활이라는 영화. 거기도 보면은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활에도 보면은 맞습니다. 그 처녀들 다 끌고 가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몽고 다 우리한테 사과해야죠. 뭐 그것까지 일본과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예, 그러네요. 예, 대한민국 역사가 참 가슴 아픈 역사를 사실 쭉 가져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부터가 그 사실 중요한데 판단을 잘해야죠. 예. 근데 정말 근데 그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만 여기까지 끌어온 것도 한각의 기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근대화,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성공을 했고 이제 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뿐이지. 워낙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힘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가 참 중요한데요. 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예, 늘 하는 얘기인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보시죠? 그걸 말씀하면서 좀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첫째는요. 항상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예. 이 조선이 망했을 때도 그랬고요. 과거 고려가 망했을 때 그랬고 백제가 망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국론이 분열돼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론이 통일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 핵심은 이제 종북 세력이라는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종북 세력 때문에 사실 이 한미 동맹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 그 다음에 얄미운 일본의 어떤 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한미 동맹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국론을 통일시켜야겠죠.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단결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체제는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꿈꾸고 있는 게 분명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체제에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 진영에 있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죠. 과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꿈꾸는, 그걸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의 입장, 그리고 그걸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정말 깡패같이 군림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되게 명확한 답은 보이는데 더 명확한 답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고성현 기자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